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학의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필을 새 걸로 바꾸고 싶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지구에 우리 저번 시간 원소,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잖아. 특히 이제 원소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소. 원소의 이제 사전적인 뜻, 어떤 물질을 이루는, 물질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성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야 된다.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성분, 종류의 의미다 그랬다, 그죠? 이건 우리가 원소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원소의 종류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질 않았겠죠. 이제 지금 원소가 거의 다 발견됐죠. 약 몇 가지? 118개 정도.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우리 118개를 합시다. 종류 정도가 현재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는 118개밖에 안 되지만, 그네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보면 훨씬 많죠. 그래서 원소는 118개밖에 되지를 않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굳이 글로 쓰라면, 원소들이 결합을 할 때, 이 결합하는 종류도 다 다르죠. 숫자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원소들이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의 종류라든가, 결합하는 원소의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는 무한대까지 많아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이 보통 정해져 있죠. 만드는 것들. 자, 그렇게 원소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118가지 되는 종류, 이 원소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좀 해야 돼요. 분류. 어떤 특징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무수히 많은 원소의 종류를 분류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분류. 이걸 어떻게 분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초창기부터 주기율표가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세쌍원소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쌍원소설. 원소가 3개가 있는데, 여기 세트를 이루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났던 거야. 자, 그거를 3개가 쌍을 이루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해서 이름을 세쌍원소설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뉴렌즈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뉴렌즈. 이름 한번 들어주시고 그냥. 렌즈인데 볼록 렌즈가 아니고 뉴렌즈라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고 C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A라는 원소의 어떤 값을 2라고 하고 C라는 원소의 어떤 값을 4라고 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이 요놈과 요놈의 평균 값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2 플러스 4에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요래서 얼마가 나오더라? 3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 3가지 원소의 특징이 세트로 묶여서. 그래서 요거 2개 평균이 여기에 나오니까 크기를 봐도 요래 나오고 질량을 봐도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3가지가 쌍으로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모든 원소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나요? 이제 그를 세쌍원소 설이다, 설. 어떤 주장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다 맞지 않고 일부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세쌍원소설은 그렇게 주장하고 끝이 난 거야.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옥타브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화학 수업을 하는 겁니다. 통합과학이 화학이 아니고 그냥 화학 수업 하는 겁니다. 이게 옥타브설이라는 게 나온 건데, 옥타브란 말은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를 옥타라 그래. 8을 옥타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옥타브설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를 원자량 순번대로 쭉 1번부터 그지? 제일 가벼운 거부터
제일 무거운 거까지 쭉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질량순이다, 질량순. 요거를 질량 순서로 원소들을 나눠 봤더니 1번부터 해서 제일 무거운 것까지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왔던 거야. 마다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갖는 어떤 원소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는 맞던데 뒤에 가니까 더 맞지가 않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옥타브 설에 그냥 하고 끝난 거죠. 이런 주장이 있었다, 이 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고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세상원 수술이 이 뮬렌즈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다. 뮬렌즈가 아니고 데베라인이라는 사람이, 데베라인이라는 사람. 옥타브 설이 뮬렌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글로 표현을 하면 세상원 수술을 주장했던 사람은 데베라이너. 이름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되고, 옥타브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뮬렌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게 나와서 분류해 보려고 하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설로 끝이 난 겁니다. 여기서 말한 설이 있죠, 설. 설하고 법칙은 약간 다른 겁니다. 법칙은 예외가 없는 규칙을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설은 예외가 존재해. 어떤 주장이라는 거지, 본인의 주장. 그래서 100% 다 맞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제 주기율표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주기율표가 2번을 만든 거거든, 주기율표를. 이거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쓰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이름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입니다. 멘델, 유전에 나오는 그 멘델, 그거 아니다. 최초로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얘는 어떤 순서대로 만들었냐면 질량 순서대로 만든 거야, 원소들을.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번호까지. 그래서 원자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질량수라는 거 잠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량 순서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야. 오류가 있어서 이걸 없애고 수정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에 와서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즐리는 원자량 순서로 안 하고 이게 원자 번호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크면 대체로 원자 질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치하지가 않거든. 둘이가 중성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잠시 그런 거 했었죠? 중성자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일치가 안 돼. 그래서 모즐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요거를 이제 해봤더니 어떤 규칙성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현대 모즐리가 만든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겠죠? 않는데 이제 학교 시험을 쳐보면 이제 이런 걸 기본 바탕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천사가 분류가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주기율표 진짜 해야 되죠.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뭐를 잠시 보는 게 필요하냐면 원자 구조. 저번 시간에 했죠, 우리가. 원자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원자를 요만하다라 본다라면 오케이. 원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핵이 들어있는데 핵 안에는 플러스를 띠는 입자도 있죠? 중성의 입자도 존재한다 그랬거든. 요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무슨 자? 양성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요걸 무슨 자라 하였다? 중성자라 하였다. 됐나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인 게 알갱이가 필요하겠죠? 왜? 원자가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몇 개 필요하다?
두 개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요 두 개를 이제 전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졸지 말자. 이거 습관이대로. 더워?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에어컨을 좀 틀까? 이 덥다는 말은 몸에 열이 난다는 말이거든. 그 말 열을 방출한다는 말은 네 몸에 지금 부교감 신경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네가 부교감 신경이 작동한다는 증거가 잠이 온다는 거지. 네. 잠 오기 전에 여러분들 몸에 열이 납니다. 더워집니다. 열을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해가 돼? 네 잠 올라 하지 지금. 그래 봐.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 몸에 열이 안 납니다. 이제 딱 잠자기 전에 몸에 열이 확 납니다. 부교감신경으로 열을 방출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왜 몸에 열이 싹, 좀 열어줘라 그러면. 열이 싹 난다 이 말은 내가 잠이 오는구나 생각하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더워요가 아니고 잠이 와요 이렇게. 잠을 깨울 노력을 해. 여기까지 있다는 거 우리가 해봤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양성자 숫자가 많아지면 원자 번호가 점점 커진다, 안 하더나? 네. 지금 양성자 몇 개? 원자 번호 몇 번? 2번이야, 2번. 근데 이 원자 번호가 118번 정도 돼, 봐봐. 전자 몇 개야? 118개 안 되겠나? 전자 너무 많아. 여기 다 못 들어가지, 집이. 한 궤도 안에.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는 궤도가 몇 껍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자가 돌고 있는 껍질이 보이시죠? 또 있는 거야, 그 주변에도 계속. 두 번째 껍질도 존재할 것이고, 또 세 번째 껍질도 존재하지 않겠나?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가 맨 마지막 껍질이 여기 아니겠나? 여기가 가장 마지막 껍질이거든. 이 전자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라 그래서 그걸 최외곽 전자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대에서 이름을 최외곽 전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최외곽 전자 몇 개다? 한 개. 요것만 보면 그렇다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많은 원자들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이 원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분류 기준 최외곽 전자하고 전자 껍질 수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이 그림만 보면 얘는 껍질이 몇 개고? 3개가 되겠죠. 이 그림만 보면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1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분류를 시작하는 건데 분류 기준. 오케이.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그 주기율표를 분류했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전자 껍질의 숫자의 껍질이 몇 개인가. 첫 번째가 전자 껍질 수. 요거 하고 두 번째가 무슨 전자? 최외곽 전자. 이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분류했다 이 말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가 여러분들이 표는 그 표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주의표 외웠죠? 씁니다. 1번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리튬, 베릴륨. 계속 해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황, 염소, 아르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게 원자번호 20번까지 돼, 20번. 1번, 2번. 원자번호 요 밑에 쓴다 그랬죠, 선생님이? 1번, 얘는 2번. 자, 탄소 몇 번? 4번. 거짓말 말아. 1, 2, 3, 4, 5, 6번. 질소 몇 번? 7번. 산소 몇 번? 8번. 플로린 몇 번? 9번. 나트륨 몇 번? 11번. 11번. 염소 몇 번? 13. 17번. 한참 걸린대. 17번이죠.
여기까지 해서 20번 요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짧게 주로 쓰는 주기율표가 요 20번까지입니다.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거는 염소 밑에 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브로민이 요 있습니다. 브로민 밑에 I라고 해서 아이오딘이 요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통 우리가 주기율표를 하면 요까지만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됐니? 한번 잘라볼까요? 요렇게. 주기율표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라로. 됐죠? 이렇게 되어져 있다. 자, 이건 이제 뭐와 뭐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전자껍질수와 체외각 전자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읽어야 되잖아. 이걸 뭐라고 읽냐면 요 가로줄을 주기라 그래. 주기. 그럼 이거는 몇 주기? 1주기. 두 번째 줄은 2주기. 여기는 3주기. 여기는 4주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1주기에는 원소가 몇 개 있다? 2개. 2주기는 8개. 3주기는 8개. 이렇게 있겠죠? 이게 가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로를 이제 가로는 뭐라 읽는다? 주기라고 읽는 거예요. 주기. 쓸게 선생님이. 이 가로를 읽을 때 뭐라 읽는다? 주기라. 그것이 1주기, 2주기 오래 가는 거고, 세로 칸을 읽을 때는 족이라고 읽으면 족. 무슨 족? 피그미 족. 뭐 이런 거 말하죠, 우리가. 그게 족이라 읽는 건데, 이 족은 요게 1족. 연마들이 2족. 요 사이가 좀 비어 있어. 한번 봐봐. 비어 있죠? 그 붕소가 13족이야. 14, 15, 16, 17, 18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다. 주기가 뭘 말하냐면 이 주기가 전자껍질 수를 말한다. 무슨 기? 이 주기가 전자껍질 수와 똑같습니다. 이 주기가 의미하는 게 전자가 들어있는 껍데기 수. 그러면 나트륨 한번 생각해봐. 껍질 몇 개야? 몇 주기? 3주기 껍질 3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족은 뭘 말하냐면 족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족이 체외각 전자수하고 동일한데 체외각 전자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쓸게. 이거 뭐냐면 이게 원자가 전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원자가 전자. 체외각 전자를 하면 안 돼. 자,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서 분류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쌤 쓸 테니까 내가 한번 봐봐. 아이오딘 지우고. 요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무슨 전자? 체외각 전자는 1쪽은 체외각 전자가 1개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생각해라. 나트륨은 몇 주기? 3주기. 껍질 몇 개? 3개. 나트륨은 몇 쪽? 1쪽. 체외각 전자 몇 개? 1개. 요래 되어 있는 겁니다. 1쪽은 체외각 전자가 1개. 2쪽은 2개고 13족이 3개가 됩니다. 그 다음 4개, 5개, 6개, 7개, 얘들 몇 개? 8개. 체외각 전자가 몇 개라고? 8개인데 이 헬륨을 생각해봐.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 2번. 그럼 양성자 몇 개? 2개. 전자도 몇 개? 2개. 이 전자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8개가 맞는데 헬륨만 이게 2개가 됩니다. 되겠나? 이해가 돼? 이게 체외각 전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체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쪽에 전자다 이 말이다. 그럼 다시 할게.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부터 한번 해봐. 지금 연습한다. 7번? 11번.
나트륨 몇 주기? 3주기. 껍질 몇 개다? 3개죠. 몇 쪽이다? 1쪽이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마리? 한 마리가 들어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껍질이 몇 개? 3개. 그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 1개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 플로린 한번 해볼까? 플로린 몇 주기? 2주기. 플로린 몇 주기? 2주기. 껍질이 몇 개 있다? 2개가 있는 겁니다. 껍질이 2개가 있는데 몇 쪽이다? 17쪽이다. 그럼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7개다. 이해되나? 조금 불안하죠? 아직까지 뭔가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탄소 원자 번호 6번. 6번. 써놨네, 선생님. 6번이라고. 1, 2, 3, 4, 5, 6, 6번 됐네.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연습한다. 양성자 몇 개? 2개. 이 양성자 숫자가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 그랬죠? 다시 하겠습니다.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양성자 몇 개? 6개. 그럼 플러스 몇 개? 6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인 전자도 몇 개? 6개. 원자 번호 몇 번? 6번. 전자 몇 개? 6개죠. 자, 탄소는 몇 주기? 2주기. 껍질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지금. 껍질이 2개죠? 몇 쪽이다? 탄소는 16쪽 아닙니다. 14쪽입니다. 잠이 많이 오는데. 탄소 몇 쪽? 14쪽. 최외곽의 전자 몇 개? 4개. 최외곽 전자 4개. 화학이 좀 정신없죠. 우리가 생각 물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화학이 더 정신없죠. 한 개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집중하시고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탄소 원자 번호가 요 써놨습니다.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난리 났다 이 지금. 양성자 몇 개? 6개. 그러면 전자도 몇 개? 6개. 이 여러분 화학이 이래서 망하는 거거든. 몇 주기? 2주기. 껍질 몇 개? 2개. 그럼 전자 껍질 몇 개? 2개. 몇 쪽이고? 14쪽이죠.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럼 안쪽 껍질에는 전자 몇 개 있겠노? 2개가 있겠죠. 안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가다 지금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잖아. 짧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여기 할 때 앞에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양성자 몇 개? 6개. 그럼 전자도 몇 개? 6개가 돌고 있겠지? 탄소는 몇 주기? 껍질 몇 개? 껍질이 2개 있는 거야. 전자 껍질이. 몇 쪽? 14쪽. 최외곽에 전자 몇 개? 4개. 그러면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돈다? 1개. 안 되겠다. 껍질이 사이에가. 껍질, 양파 껍질? 아니 저. 외곽 전자의 껍질. 저 뭐지? 전자 껍질. 이게 왜냐면 네가 졸다가 집에 일어났어 그래. 네가 졸다가 일어났거든 지금. 수업이 표가 나는 거야. 수업이 안 되면 문제도 안 돼. 수업이 다야 화학은. 이 표가 나잖아 봐 이제. 근데 이 안에 30명 있다 생각해봐. 한 명이 졸고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겠죠 쌤이. 안 씁니다. 좀 자고 있구나. 못 자겠노. 뭐 자는 거지 뭐. 웃겨 결손이 되는 거야. 이게 당장 다음 수업을 못 알아들어 이래 되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수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체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말한다고. 됐냐? 됐어? 안 됩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이런 표정은 안 되는 표정이다, 지금. 내가 글로 써도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안 쓰고 하려면, 주기율표를 보고 그걸 머리에 떠올리는 연습을 못해, 그렇게 되면. 자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가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탄소 원자 번호 몇 번? 6번. 양성자 몇 개? 6개. 플러스 몇 개? 전자 몇 개? 마이너스 몇 개? 전자 6개 돌고 있다는 거야. 탄소가 몇 주기다? 껍질 수가 몇 개다? 2개다, 2개. 몇 쪽이다? 14조. 체외각 전자 몇 개다? 4개다.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이 체외각 전자 아이가? 그 몇 마리 돌고 있다? 4마리. 그럼 안쪽 껍질에 몇 마리 있노? 2마리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됐나요?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11번. 숫자 잘리면 11번 아이가? 순번대로 해야 전자 몇 개? 11개. 원자번호 11번. 뭐 하기 좀 만만해 보입니까? 이거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 합니다. 전자 11개죠? 몇 주기? 3주기. 그럼 껍질이 몇 개다? 3개. 3개다 이 말 아이가? 몇 쪽이다? 1쪽이죠.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체외각 전자 몇 개다? 1개. 그럼 안쪽에 10개가 다 돌고 있겠지, 뭐, 둘이 합쳐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껍질에 하나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네? 그래,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다 쌩까고 화학을 풀면은, 그 이상하지. 푸는 놈이 이상한 놈이라. 됐나요? 자, 그런데 쌤이 여기 이제 뭐라 써놨습니까? 원자과 전자라 써놨죠. 이 둘이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충 하면 안 되거든. 체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말한다. 이건 이해되죠? 그러면 도대체 원자과 전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통합과학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2의 화학 수업합니다, 지금. 원자과 전자의 뜻은 새로운 정의니까 이건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반응을 할 때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의 숫자를 원자과 전자라 합니다. 이게 똑같아, 체외각 전자하고. 똑같은데 한번 봐봐. 1, 2, 3 됐어요. 4, 5, 6, 7인데 여기가 달라, 여기가. 여기가 빵이야, 빵. 이게 왜 빵이냐면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인데 이게 빵이다 말은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얘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몇 쪽에 있는 18쪽에 있는 이런 놈들은 반응을 안 해. 반응을 하는 성질이 매우 뭐하다? 낮다 이 말이 반응성이 작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쪽에 있는 요 놈들 보이죠? 요 놈들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활성이 없다 이래. 활성이. 비활성. 아닐 비자를 써서 활동 안 한다 이 말이야. 반응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을 체외각 전자라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들은 체외각이 8개가 맞는데 헬륨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잖아. 그래서 족은 원자과 전자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들은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1개. 얘들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즉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세로줄에 포진되어 있죠. 이게 같으면 성질도 비슷한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 족이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모여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이래 되는 거란 말이야. 족에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은 비슷한 놈들이에요. 비슷한 놈들. 사이즈만 좀 다르지만 성질이 비슷하다.
이해되나? 네. 요도 비슷하죠? 요 다 비슷한 놈이네. 요 다 비슷한 놈들 아이가. 세로줄에 있는 놈들이 성질이 비슷한 놈이다. 같은 족이 되면. 해석이 되겠나? 그래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체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가 어떻게 다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하면 대충 맞겠죠? 대충 하면 대충 맞습니다. 근데 대충 하다 이어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까? 그렇지 않겠죠? 대충 하다 대충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중에 70% 빼고 나머지 10%가 신경 써야 맞추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저 자리가. 오케이? 네. 이거 외에도 이 주기율표에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이게 완벽해져야 돼. 됐죠?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도 왼편에 약간 여백이 있죠? 그 여백에다가 요거 그대로 한번 써줍니다. 요 그대로 요거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트에 써놔요. 노트 써도 됩니다. 어딘가 써놔야 되니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적어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3에서 12족은 그 최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여기 원소가 없습니다. 아니 그 밑에 있잖아. 그 밑에는 있죠. 근데 왜 이걸 공부 안 하냐면 금마들 좀 이상한 놈들이야. 완전히 이상하다 해서 그걸 전이원소라 그래. 규칙이 약간 안 맞아 이놈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여기 왼쪽 여백에다가 좀 써줍니다. 일부러 책 노트에다 쓰나? 여기 여백이 있는데 아, 맞네. 몰랐지? 좀 그대로 좀 써놔야 됩니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좀 쓰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이 해석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내포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부터 설명 해볼게. 이 안에는 금속 원소도 있고 비금속 원소도 있겠죠. 자, 해보자. 수소는 금속 원소다, 비금속 원소다. 비금속. 요거 비금속. 요거 비금속. 금속이다. 리튬. 네. 그럼 건전지 배터리 만드는 게 리튬이잖아. 금속. 베릴륨. 금속. 요거 비금속. 계속 비금속. 비금속. 요거 금속이죠. 나트륨. 금속입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를 잘 모르겠죠. 비금속. 다 비금속. 요거 금속. 요거 금속.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금속이 얘들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비금속입니다. 그런데 요 20번 안에서 보면 비금속이 더 많죠. 근데 원소 주기율표 전체에서 보면 얘들만 비금속이다. 나머지 다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비금속이 많은 거야. 하여튼 우리가 파랗게 표시한 게 금속 원소다. 이해됐죠? 파랗게 표시하지 않은 저놈들이 비금속 원소가 되는 겁니다. 비금속 원소. 그러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무슨 유를 해봐야 된다? 분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분류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 분류. 자,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류는 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 대체로 금속 원소는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죠? 금속 원소는 상태가 대부분 고체 상태인데 이거 예외가 있다. 수은. 온도계 안에 있는 수은. 수은은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거든. 수은이 원소 기호가 Hg. 그러니까 얘만 액체고 나머지 모든 금속 원소는 다 고체입니다. 근데 비금속은 또 특이합니다. 비금속은 탄소, 숯덩어리잖아. 고체죠. 브로민, 이것도 액체거든. 액체도 있어. 또 플로린, 산소 이런 거 다 기체죠. 그 종류가 여기 섞여 있죠.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아시면 되고. 두 번째, 금속 원소의 특징은
금속과 비금속의 가장 큰 차이점, 금속은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류. 이해되나요? 네. 전류. 이게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원인이 뭔가도 알아야 안 되겠나? 금속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근데 비금속은 전류 흐르지를 않죠. 전류 안 흐릅니다. 뭔 전류 흐르겠노? 그래서 저는 전류 흐르지 않는다. 세 번째, 금속과 비금속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 차이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금속이 뭐 있습니까? 철 알죠? 네. 철도 종류가 많지 않겠나? 건물 지을 때 쓰는 이런 철들은 굉장히 단단하죠? 네. 근데 철사 같은 철은 좀 부드럽죠? 네.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그런 단단한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고 철에다 뭘 좀 탄금이 이렇게 합금. 철사. 그게 순수한 철이라 보면 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망치로 때리면 깨지지 않죠? 어떻게 납작하게 펴지죠? 그래서 모든 금속은 때린다 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펴짐성이라 그래. 펴지니까 펴짐성. 전성이는 안 합니다. 한국말로 바뀌어서. 무슨 성? 펴짐성. 납작하게 펴진다 말이고, 이걸 한자로 전성이라는 거예요. 전성. 이해되니? 무슨 성? 전성. 전성이 좋다 이 말이죠. 잘 펴지고, 그 다음에 실처럼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얇게 철사처럼. 그거를 뽑아지니까 뽑힘성이랍니다. 아이고, 단어 어렵죠? 뽑힘성. 뽑히니까 뽑힘성. 이 뽑힘성을 다른 말로 연성이라 그래. 됐나요? 연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금속 원소는 연성과 전성이 없습니다. 저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 네. 그 다음에 대체로 금속 원소들은 녹는 점이 높다. 예를 들어 보면, 근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철이죠, 철. 쇠가 녹으려면 1540도씨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됩니다. 1000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500도씨가. 근데, 칼륨이나 좀 높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그러나 얘들보다는 많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금속 원소들은 녹는 점이 높습니다. 녹는 점이 높으면 당연히 끓는 점도 높아지겠죠? 근데 비금속 원소들은 녹는 점이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쌤이 뭐 하려 하냐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는데, 요 금속은,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네. 대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 자, 금속은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반짝반짝 광택이 나죠. 대부분의 금속은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택이 있다. 그런데 비금속은 광택이 없죠? 광이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짝반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는 다 금속이에요. 금속. 물론 요즘에는 이게 비금속을 처리하는 기술이 좋아서 반짝반짝하는 거를 비금속으로 하기도 하는데, 근원적으로 볼 때 금속은 광택을 좀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조금 다루어야 될 내용, 하여튼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꼭 화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봐온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거기 이제 저 아래쪽에 보시면 뭐 그런 말들이 나와 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봐봐라. 조금 이제 해석할 부분이 남았는데, 잘 생각해봐. 나트륨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나트륨 몇 주기? 헷갈리는데, 나트륨 몇 주기? 3주기, 껍질 몇 개? 3개. 몇 쪽? 1쪽. 체외곽 전자 몇 개? 1개. 고래 되어 있다는 건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이 나트륨이 이온일 때 우리는 알고 있거든. NA가 이온되면 뭐가 되더나? NA 플러스가 되지 않더나? NA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왜 NA 플러스가 되는가? 어떤 놈은 왜 E 플러스가 되고 어떤 놈은 왜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놈은 왜 E 마이너스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걸 하려면 화학이 아니라 화학 일반적인 개념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데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살짝 여유를 좀 줘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죠. 네. CL이 염소죠. 네. 자, 이 둘이가 결합을 한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갖다 붙으면 NaCl 되죠? 네. NaCl 됩니다. 요렇게. 근데 요게 이제 반응이 일어났죠? 일어날 때 여기 어떻게 되냐면 NA는 양이온이 되지 않더나? 네. NA 플러스가 되죠? 네. CL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딱 달라붙는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NA가 NA 플러스가 될 때 전자를 이런. 잃었죠. 얘가 될 때 전자를 얻은 거죠. 네. 그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줘버리면 G는 CL 마이너스 되고 G는 NA 플러스가 되니까 탁 플러스 마이너스 들러붙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네. 그래서 대체로 금속들은 보시다시피 양이온이 되는 거야. 비금속은 음이온이 대체로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별 무리 없이 금속 원소들은 이온 될 때 무슨 이온 된다? 다 양이온 되고 얘는 무슨 이온 된다?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 비금속은. 그 왜 그렇게 되는가만 하고 갑시다. 자, 해볼게. 나트륨이 체외곽이 몇 개고? 한 개죠. 그래서 이게 이온 되려기 위해서는 안쪽을 8개를 만들면 돼. 그러면 나트륨이 체외곽이 몇 개다? 한 개다. 이게 8개 만들려면 7개를 받아야 되잖아. 네. 7개를 받든지 하나를 빼든지. 버리든지. 어린 게 쉽다. 버리는 거. 버리기 쉽죠? 그래서 한 개 딱 버려서 N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Cl 몇 쪽? 17쪽, 머리야. 17쪽 체외곽 전자 몇 개? 7개. 이게 이온 될 때는 8개를 만든다 그랬죠? 7개를 버릴까? 한 개를 받을까? 하나 받으면 되죠? 그 한 개 딱 받아서 이게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Cl E 마이너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속은 체외곽이 적기 때문에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들은 체외곽 전자수가 좀 많죠? 받아서 음이온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를 맞추어 가는 거거든, 이게. 그럼 알루미늄은 전자세 그 뭐냐? 10개. 3개지? 10개 만들려고 3개 버려서. 10개, 8개. 아, 네. 근데 왜 3 불렀어요? 알루미늄 몇 쪽이다? 13. 13쪽. 체외곽이 몇 개다? 3개. 이 체외곽을 8개 만드는 8개. 네. 그러면 5개를 받든지 3개를 버리든지 네. 3개 버린 게 쉽잖아. 네. 그 3개 딱 버리니까 알루미늄 몇 플러스 된다? 3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네. 왜 이걸 하냐면 이 단원에서 거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되냐면 물질이 결합을 할 때 어떤 규칙으로 결합하는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이 원리를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됐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 각 족별 특징에 대한 것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그 양이온, 음이온 되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체외곽을 몇 개 만들려고 8개를 만들려고 받든지 네. 버리든지 하는데 금속은 버려서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얻어서 음이온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조금 주기율표 외에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걸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거, 이 결합에 대해 화학이 결합 이야기잖아. 어떻게 결합하고 하는 거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짧지만 뒤쪽에 몇 문제라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